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시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작년에인가요? 아니면 올해 초에, 올해 중반에도 여러 차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여기 뭐가 떴는데? 최근에, 밴쿠버 시의회에서 한 낫에,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 한 낫에, 그러니까 집 호수, 그러니까 세대수죠. 8개 집이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낫에 그러니까 8개의 이제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 뭐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4가구를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집을 8개까지 넣을 수 있게 허락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런 밴쿠버 시 얘기예요. 이 밴쿠버 전체 모든 그레이트 밴쿠버나 뭐 이 전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밴쿠버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하우스가 참 귀해졌어요, 정말. 가격도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사기도 너무 힘들어서 귀해졌는데 이런 개발 호재까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역시 땅이 좀 역시 중요하다.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은 좋겠다. 하우스 가격에 좀 날개를 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때문에 막 하우스 가격이 막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하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약간 실수요 느낌이었잖아요. 하우스 막 20억 땅값만 뭐 10 몇 억씩 하는데 뭐 1.5밀리언, 2밀리언씩 하는 땅값만 거의 그런 걸 미치는 걸 사서 그 개발자들은 헐고 다시 팔긴 하는데 그런 거는 많지는 않고 그죠. 개인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개인들이 이걸 사서 뭐 투자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실수요자들 아닌가 그랬는데 요걸 통해서는 개발하는 사람들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이 사진은 뭐 그거랑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요즘에 밴쿠버 보니까 이렇게 듀플렉스인데 저는 듀플렉스가 지금까지 봐온 게 나란히 있는 것만 대부분 봐왔죠. 근데 요즘은 밴쿠버 제가 재미로 또 이제 부동 뒤지다 보면은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반을 쪼개 가지고 주차장은 뒤에 있는데 집을 이제 앞뒤로 놓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다 보니까 이걸 반으로 쪼개면 이제 쓸데없이 너무 긴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반을 쪼개 가지고 앞뒤로 바라볼 수 있게. 이건 이제 방향이 어느 거에 따라서 좀 집값도 차이고 나도 보니까 그리고 두 개를 똑같이 짓는 게 아니고 한쪽 면은 방이 뭐 5개, 한쪽은 방이 3개여서 집값도 좀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4개까지 허락이 났죠. 근데 그 랏이 좀 더 크면 6개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랏이 더 크면 8개까지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8개를 다 이제 렌트를 주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폴플렉스를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개발업자가 만약에 샀다 그러면 다 이제 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건축법을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안 와서 제가 예전에 읽은 거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자세히 보시는 건 여러분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까지 가능한데 8개를 만드는 조건, 8개를 이제 허락해주는 조건은 보니까 이걸 다 이제 렌트로 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8개까지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그 방 1개짜리로 된다. 그럼 대략 생각해 볼 때, 이 개천결식 꺼내서 볼 때요. 자, 방 1개짜리 2,000불 훨씬 넘어가는데, 그죠? 그 2,000불에다가, 그죠? 곱하기 8개. 자, 렌트가 다 나간다. 그래서 이걸 다시 12로 곱해버리면은, 그죠? 그러면은,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2억 가까이 지금 연수익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밴쿠버는 너무 비싸니까 썰이나 랭리 쪽에 좀 허름한 집을 산다. 그럼 요즘에 한 10억 몇 밀리언이면은 땅이 좀 큰 집을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사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서 허락이 나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이런 거 건축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특별히 물어본 적도 없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진짜 컨테이너로 아주 싸게 8개까지 됐으니까 8개를 쌓아 올려서 방 1개니까 2,000불 받는다고 치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있는 잡을 다 때려치고 그냥 랜드로드로 물론 랜드로드로 살아간 인생도 고달픈합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뭐 그런 뭐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좋은 사람만 들어오겠어요. 인간 진상도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쌀수록 진상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가격 확 뭐 좀 더 뭔가 프리미엄 뭔가 붙이고 좀 잘 꾸며서 돈을 확 높여서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저 정도 보면은 와 이러면은 2억이면 투자 금액을 거의 5년 만에 뽑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거의 5년은 그렇고 10년 내로 뽑을 수 있다. 그리고 풀타임 때려치고 그냥 여기 좀 맨날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니까 조용한 날은 또 조용한데 생기면 또 해결할 시간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드 그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좀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그런 돈이 없어서 투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뭐 3층으로 되는데 총 높이가 37.7 뭐 풋을 넘으면 안 된다. 핏이죠. 37.7 핏을 넘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그러면 당연히 되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시의회에서 모든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허락을 해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는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야, 조닝 바꾸고 다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지금 우리가 뭐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뭐 병원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거기에 대한 뭐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밴쿠버 지금 1등 도시잖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 여기 더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밴쿠버 뭐 시장이나 밴쿠버 시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주택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주택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이걸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하우스도 막 그 좀 엄한 데 있는 거 말고요. 큰 도로변에 있는 특히나 이제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싱글 홈들은 가치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역이랑 좀 가까운 그런 교통 꼭 역이 아니더라도 버스 스테이션 가깝다든지 좀 교통이 좋은 데 있는 싱글 홈들은 좀 더 저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그런 개발자들이 좀 더 아무래도 오퍼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가 이건 자세히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전히 지금 350만 개 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350만 개지 여기가 뭐 한국처럼 그렇게 정말 고밀도 아파트를 막 지어서 공급하는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하이라이즈를 지어도 거기 세대가 뭐 200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건데, 그죠? 하이라이즈 하나 생기면 옆에 로우라이즈 콘도 지어야 되고 또 렌트 빌딩 지어야 되고 거기에 또 타운홈 옆에 또 지어야 되고 그런 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 따지면 350만 개의 집을 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렵지 않나, 그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을 것 같고 그 사이 이민자는 지금 거의 2년 연속 이민자 배외에 또 뭐 단기 워킹 퍼밋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쨌든 워홀로 들어오는 사람을 다 합하면 지금 매년 지금 100만 명씩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 시 입장에선 제가 볼 다른 생각으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이런 거 어프로브를 해주면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 밴쿠버 시 의회 열심히 일하네. 그리고 밴쿠버 시 의회에서도 어떤 건축업자들의 어떤 그런 뭐 로비도 있었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지 우리가 건설에 돈을 벌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이거 다른 인플레이션 얘기인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8월 달에 높다고 합니다. 여전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압력이 있고 그리고 푸드 코스트 여전히 비싸고요. 요즘에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2불 넘어갔는데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국제유가도 지금 거의 뭐 90불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왜 이럴까? 사우디는 그 사이에 또 감산을 또 선언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여전히 높다. 뭐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봤는데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상 지금 물류도 그렇고
다른 곡물가도 좀 계속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금 테이크턴하면서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자연재해까지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지고 거기다 물류 문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물가 문제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집을 줘도 요즘에 이제 썰이 병원도 요번에 오픈을 2년 뒤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그 건설 생각보다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지고 인건비 또 물류가 안 되다 보니까 2년 착공을 미뤘어요. 근데 2년 내에도 지면 다행인 건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을 짓는 문제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50만 개를 집을 누군가 줘야 돼. 정부가 줘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다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밴쿠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민간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고 민간한테 이제 또 권한을 주는 거죠. 니네도 일단 공급해봐. 어쨌든 저쨌든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심리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돼서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위치가 좋은 대로변에 특히나 코너 유닛 갖고 있는 그런 하우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호재가 생겼다. 그리고 이 하우스가 참 귀한 존재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귀해질 거고 거기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또 대략 둘러본 부동산 뉴스와 싱글 하우스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딴 게 아니고 구독자들 중에 아니면 뭐 댓글로 이렇게 뭐 알버타, 뭐 캘거리, 에드몬튼 좀 알려주세요. 뭐 얘기 막 그런 게 가끔 올라와요. 근데 일단은 거기에 관심 있는 워낙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캘거리 오래 살아긴 했는데 에드먼턴은 제가 뭐 가끔 몇 번 가보기만 했지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에드먼턴 관련된 기사를 이게 9월 8일 날 기사더라고요. 좀 되긴 2주 정도 되긴 됐는데 그래도 이 기사 되게 재밌다. 하우스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고 되게 놀라긴 했어요. 이 정도 가격에 에드먼턴에 37만 5천 불로 살 수 있는 집들을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해서 이제 주카사라는 곳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주카사라는 데도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뭐 렌트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커미션을 받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 꼭 캘거리나 에드먼튼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 한번 소개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좀 자주 좀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에드먼턴에 뭐 가려는 사람들, 알버타주로 가려는 사람들, 캘거리로 가려는 사람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를 좀 소개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저도 사실은 에드먼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 기사는 이렇고 전반적인 상황 이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드먼턴 37만 5천 불로 살 수 있는 집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위의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냥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꼭 옳은 건 아니니까. 자, 여기는 31만 9천 불, 32만 불에 살 수 있는 집인데 일단 사진상으로 보면 집이 좀 예쁘죠? 그래도 원목으로 구성됐는데 근데 뭐 원목이 이렇게 비싼 것 같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언뜻 봤을 때는 그래도 저런 집이 있는 게 어딥니까, 그죠? 저도 옛날 집이 없이 막 찾아다닐 때는 이런 사진 보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기 자전거 놓고 나도 운동도 하고 앞에 TV 걸어놓고 애들이랑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뭐 집사람은 또 여기서 요리를 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막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러웠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가는 길목 쪽에 화장실인 건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 화장실이겠죠? 근데 보니까 가라지도 있네. 그리고 백야드에 데크까지 있는데 요 정도 가격밖에 안 하네. 일단은 가라지가 있는 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집이 세상에 저 가격밖에 안 한다고 보면은 3베즈. 세상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파킹랏이 2개나 주네요. 세상에. 세상에. 이거 몰랐는데. 저건 좋은 집이네요. 타운홈이에요. 그리고 워킹 스코어가 83점. 이건 이제 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주변에 뭐 상점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점수인데 이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그래서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here라고 써 있죠. view the listing. 그럼 이거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오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타운홈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타운홈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뛰어 다닐 거면은 밑에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밑에는 아마 방 하나나 뭐 그렇게 개발돼 있고 1, 2층을 아마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밑에 사람이 있는 게 좀 불편하다. 나 애들이 있어서 뛰니까 좀 마음 불편해서 못 들어가겠다. 나는 애들이 없어서 그냥, 그리고 들어가서 애를 놔도 아주 깐난쟁이 애니까, 그리고 당분간 2, 3년 동안은 뭐 애가 뛸 일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한국은 저도 뭐 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 없고 좀 뭐 30대 초반에 이제 이민을 준비하러 이제 독립 이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활동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은 보면 호갱노노나 아니면 뭐 네이버 부동산닷컴,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가격 이제 등락폭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기에 너무 편하던데, 근데 캐나다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그런 거를 좀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를 만들면 좀 대박 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입니다. 생각. 뭐 전혀 그런 쪽 어떤 소질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일단 이런 거 제공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1년짜리 그래프인데요. 보니까 에드먼튼이 가격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이 동네의 평균 가격이, 이 가격이 지금 32만 불이었잖아요. 그죠? 32만 불인데 이 동네의 평균 가격은 36만 1667불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로 봤을 때 그 그래프가 보이죠? 저는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보니까 에드먼턴은 그 피크를 올해 초에 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이 피크였어요. 이미 벌써 지금 1년하고도 거의 7개월,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어가지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에드먼턴하고 캘거리 이런 데는 보니까 올해 초에 피크를 쳤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이제 살짝 떨어지는 이제 구간에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스트한 가격, 이 파란 선이 리스트한 가격이에요. 리스트한 가격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 초에는 리스트한 가격 거의 그대로 잘 팔렸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피크를 이미 치고 좀 약간 하락세다 보니까 파란색 피크 친 가격, 그 리스팅, 그러니까 호가죠. 호가인데 빨간색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가격을 조금 이제 깎아서 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는 깎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깎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예를 들면은 이 뭐 이런 뭐 살 때 여기 우수리 칩시다. 말 어른들 용어인가요? 여기 다 치고 30만 불에 삽시다. 아니면 31만 불에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고가 아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주가사가 들어오니까 저 여기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프도 제공해주고 뭐 전체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또 계산기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도 타운홈입니다. 아마 가성비가 제일 잘 나오는 게 타운홈이니까 타운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33만 8,808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 겨냥해서 가격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34만 불이다. 아까보다 좀 2만 불이 커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지하가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도 한 라인을 통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많이 편하겠죠. 애들 있는 집 옆집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두 개씩 나눠져 있나 봐요. 그러면은 사실상 엔드 유닛인데 뭐 그것도 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청고가, 이 집의 특징은 참 청고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천장이 높으면 창의성이 좀 많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천장이 낮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딱 앉아 있으면 그냥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정말 창의성은 사실 상관없고 모르겠고 그냥 되게 답답하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천장 높은 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 부분이 있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청고가 높으면 되게 좋다,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죠. 옛날에는 이걸 메꿔서 차라리 여기를 메꿔서 여기 좀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뭐 영화라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뚫어놔 아깝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나이를 좀 먹으니까 되게 시원하다, 청구가 높아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서 이것도 방 3개, 화장실 2개 좋죠. 워킹 스코어는 60, 아까랑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요것도 히어를 누르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그래프는 동네가 비슷한지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뭐 관심 있는 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쭉쭉쭉 내려볼까요? 여기는 세상에 듀플렉스예요. 듀플렉스인데 세상에 가격이 26만 9,900불. 더 싸졌어. 왜 그럴까? 뭐 사이즈를 별인데 자세히는 이제 안 보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와, 주가사 같은 데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듀플렉스인데 세상에 그 프론트 야드도 있고, 그리고 프론트도어 가라지야. 프론트도어 가라지 위에는 대부분 공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패밀리 룸이나 그렇게 들어오는데 와, 세상에 더 싸졌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보면은 일반 하우스랑 다를 게 없는데 집도 되게 깔끔하죠? 물론 깔끔하게 하고 사진은 찍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3베드룸에 2베스에 3파킹이에요. 자동차도 3대나 할 수 있어. 와, 그리고 워킹 스코어 64점.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와, 세상에. 이것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뭐 그 보면은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아까 클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쭉쭉쭉 이거는 팔렸나? 그거 없어졌나 보네요. 세상에. 하여튼 여기였었대요. 여기였었는데 여기 뭐 캐네디언 스토어, 뭐 슈퍼스토어도 가깝고 교통적으로도 뭐, 그리고 하이웨이인가요? 이렇게 또 있으니까 굉장히 좀 교통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런 집이 세상에 27만 불이었다. 뭐 또 다음 한번 봐볼게요. 다음 거 보고.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타운홈 느낌이네요. 그죠? 따따따따 붙어 있는데, 뭐 옛날엔 저도 이런 것도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1만 불이라고 얘기했고 31만 불. 이것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전형적인 타운홈이고 뭐 3베드에 2베스 타운홈인데 워킹 스코어가 23점. 이러면 이제 좀 외지나 외곽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옆 주변에 이제 그런 상점이 없고, 좋게 얘기하면은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고 근데 이제 자동차 없이는 다니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 아마 좀 한참 걸어 나가면 버스 정거장이 뭐 한두 개는 있긴 있겠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일단 에드먼턴이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에드먼턴은 이제 여기 알버타 BC주가 있고요. 알버타주가 있고요. 캘거리가 있고, 그 위에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달리면 에드먼턴이 나옵니다. 그 알버타의 주도예요. 주도라서 뭐 굉장히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고, 보시면 교통 체계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아무리 주도니까 이제 뭐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발전도 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캐나다 지도를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도시들의 대도시 형성이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옛날에 뭐 초기에 미국이 개발되면서 인구들이 들어가고 세계 최강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랑 교류를 해야죠. 캐나다의 채 1등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나라면서도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경에 가까운 도시들이 당연히 성장을 잘했죠. 근데 그 반면에 에드먼튼은 그 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일본 트랜스 하이웨이가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하이웨이 지나가는 대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많지는 않아서 대표적인 도시가 뭐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밴쿠버, 뭐 캘거리, 위니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루이지애나도 있고. 근데 그 라인에서도 한 블럭 표현해야 되나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기는 해요. 주도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메인스트림의 어떤 개발 혜택에서 한 단계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딴 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싸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소개시켜 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캐나다에서 가장 수익률, 콘도를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어떻게 렌트 수입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도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대도시권 100만 이상 100만 안 되는 데서 좀 빼고 얘기해 봤을 때 에드먼턴이 가장 좋은 도시기는 해요. 근데 여기 뭐 그랜드 프라 여기는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살아서 굉장히 뭐 다 부자들이 얘기했지만 이 대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빼고 그런 100만 이상급의 도시를 따져봤을 때 뭐 에드먼턴, 캘거리, 빅토리아, 뭐 밴쿠버 아니면 여기 토론토 그리고 오타와 이런 데 주주 따져봤을 때 그 중에서 대도시급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관심 있어서 이민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집을 사서 한 5년, 6년, 10년 안짝으로 살아서 나온다. 이런 거 뭐 거기 영원히 누구나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밴쿠버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토론토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먹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접근법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투자하려면 20% 내야 되니까 여기 20% 6만 불 정도 되잖아요. 6, 7만 불 되잖아요. 내가 6만 불, 7만 불이 있는데 하우스를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옛날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근데 이제 밴쿠버에서는 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토론토에서도 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굉장히 눈여겨 많이 봤던 도시들이 전 캘거리 잘 알았으니까 캘거리 굉장히 많이 봤었고 또 에드먼턴도 많이 보고 리자이나도 많이 보고 또 위니펙도 많이 보긴 봤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에 제가 투자해 본 적 없지만 저도 한국 유튜버나 책들 좀 보니까 그러면 임장을 가잖아요. 한국은 임장이 아무리 멀어도 뭐 3-4시간이면 일단 볼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긴 해요. 뭐 그리고 또 KTX도 있으니까 근처까지 가서 또 거기서 택시 타고 뭐 봐도 되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도 캐나다는 임장을 예를 들어서 에드먼턴 한번 간다. 일단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무조건. 근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기에는 좀 비용도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꼬박 가는 데만 하루 다 가고 또 오는데 하루 다 가고 하루 본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2박 3일이 걸리면 이거 임장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어떤 뭐 부동산 업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뭐 사장님이랑 얘기 잘 해가지고 이제 좋은 집을 이제 동영상으로 본다든 요즘에 그런 저한테도 그 요청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렌트 줄 때도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보여달라고 그래서 뭐 그런 적이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직접 가는 것보다는 뭐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현실성 있게. 그래서 만약에 뭐 7만 불 정도가 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데 투자해서 근데 에드먼턴은 투자해도 그 임대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가지고 임차인을 5년 이상 드린다. 그러니까 좀 싸게 사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사고 임대인을 5, 6년 들여서 5년 들여서 되팔아서 수익금을 좀 더 만들어서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 뭐 밴쿠버나 토론토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6만 불, 7만 불 있는데 이걸 밴쿠버 투자하려면 그래도 다시 또 2, 3년 동안 최소 3, 4년 기다려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걸 또 투자하려고 주식에 넣어놨다가 완전 날리는 경우 많이 봐왔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식에 뭐 그렇게 투자하기가 참 이렇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은 매일매일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굉장히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마음이 편한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도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6만 불 있다 그럼 아까 쭉쭉 내려봤을 때 20만 불 때에도 이렇게 뭐 듀플렉스가 깔끔한 듀플렉스가 있어요. 물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계시는 부동산 업자분들이랑 통화를 해서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또 보면은 23만 불 23만 불이에요. 23만 불에 그래도 건물이 딱 봤을 때 아주 오래돼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옆에 이제 조금 변색된 거 봤을 때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외관상 엑스테리어도 나쁘지 않다. 위치도 좋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깔끔한 방 한 개짜리가 20만 불 초반에 나와 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워킹 스토어가 95인 거 보니까 아마 다운타운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알버타. U 오브 A랑 가깝네요. U 오브 A랑 가까운데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럼 거기는 대학생 애들을 좀 이렇게 대학생 애들한테 렌트 주면 부실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렌트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요 정도 금액이면 얼마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24만 불이라고 치면은 한 5만 불 정도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 요즘에 이제 물론 이제 이자율은 없긴 하지만 그런 거 일단 빼고 일단 투자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부동산 한번 묶이면 또 4, 5년 그냥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4, 5년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거기서 4, 5년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 한번 투자하는데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에드먼턴에 가서 이민해서 살아야 된다. 그 돈이 많지 않지만 월세 내는 곳 에드먼턴 요즘에 에드먼턴이나 캘거리도 그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안 비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어떻게든 요거 사가지고 내가 이민하는 기간 내내 살다가 되팔고 뭐 다시 또 대도시로 또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제가 에드먼턴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이건 비슷하게 한번 토론토나 캘거리나 이런 쪽으로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권에서는 가장 수익률 좋은 곳은 뭐 알버타주, 에드먼턴하고 캘거리 이런 데 굉장히 좋다. 뭐 리자이나나 뭐 이렇게 뭐 위니펙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데는 이제 알버타주다 보니까 알버타주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뭐 일단은 뭐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나 하루도 보니까 어젠 비가 왔는데 오늘 뭐 이렇게 좀 햇볕이 좀 찌더라고요, 아침에. 오늘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원 제목은 이거예요. 뭐 Canada's Housing Shortage, 그러니까 주택난과 그 Role of Population Growth,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하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주택난과 인구 증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하우스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하우스라는 게 싱글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주거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수요를 예를 들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면 당연히 하우스 가격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좀 줄었는데 공급이 많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와 공급 아주 기본적인 법칙인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건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사 한번 다 읽었으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오늘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캐나다 전국 단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인구하고 지금 인벤토리는 현재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이 현재 인구 대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BC주는 지금 현재 5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인구가. 근데 인벤토리는 4.4개월. 그러니까 4.4 그냥 더 이상 신규로 들어오는 어떤 그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4.4개월, 4.5개월 뒤에는 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저기 외곽에 있는 집들 사람을 뭐 시간 지나도 안 살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460만 명. 알버타주가 은근히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BC주는 여기에 막 몰려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알버타주는 대도시가 두 개나 있어요. 알버타랑 캘거리하고 에드먼턴이 있고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 좀 활성화됐다 그래야 되나? BC주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460만 명이 크게 퍼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의 집값이 지금 알버타주 캘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불과 3.2개월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한 달 이상 적으니까 그만큼 인구수에 비해서 인벤토리가 적다. 당연히 그 주택이 나와 있는 게 적으니까 요즘에 알버타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세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훨씬 더 높으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사스카추안은 5.2. 굉장히 지금 인벤토리가 많네요. 인구도 1.2 밀리언 전체적으로.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3개월. 알버타주보다 짧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의 온타리오주는 1,500만 명이나 돼요. 인구가 정말 많네요. 그죠? 이 온타리오는 대도시가 호수주 주변에 쫙 다 있으니까. 근데 인벤토리가 가장 짧아요. 2.5, 2.5개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온타리오주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도시별로 보면 토론토 주변 도시들은 가격이 지금도 계속 상승하는 도시들이 있더라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 통계로 전체 평균을 잡으면 온타리오주는 2.5개월, 2.5개월밖에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 뉴브론직도 3.6개 짧죠. 노바스코샤도 3.3개월 굉장히 짧죠. 반면에 뉴펀들랜드랑 레버라도는 6.3개월 가장 길어요. 가격 오르기가 상승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프린스 에드워드 5.6개월. 그러니까 섬 지역들은 아무리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래프에 떠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스크롤이 움직입니까? 자, 온타리오주 보면은 우리가 팬데믹 시작됐을 때 최고점 피크를 쳤을 때 보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68만 6천 명에서 1470만 명 적긴 하지만 늘었고 인벤토리도 1.6에서 0.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피크가 쳤죠. 그런데도 팬데믹이었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구가 2023년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4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인벤토리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벤토리도 줄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온타리오만 그랬나? 대표적으로 BC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팬데믹 시작 직전에 513만 8천 명인데 좀 줄었네요. BC주는 그래도. 근데 2021년, 2022년에는 보면은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인벤토리가 줄어야죠. 인벤토리가 2.1개월로 가장 팬데믹 때 이때 집값 피크를 칠 때 줄다가 갑자기 3.8개월로 확 늘고 4.4개월 늘었는데 인구는 그 사이에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온타리오주랑 BC주 봤고요. 근데 캐나다 전체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올려볼까요? 캐나다 전체로도 봐도 자 피크를 쳤을 때 3,800만 명에서 5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인벤토리는 2.9로 늘었고 여기서 또 다시 거의 100만 명이 늘어나요. 세상에. 와 100만 명 이게 통계로도 확실히 잡혔네요. 100만 명이 늘었는데 인벤토리는 3.5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테니까 그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 집을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 늘어날 텐데 그리고 인벤토리가 줄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벤토리가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면 집 수요가 높아지니까 인벤토리도 적어질 거라는 게 상식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인벤토리 확 줄었을 때 요때가 팬데믹 때였어요. 이때 다들 아시지만 집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인벤토리가 2.4, 1.6, 0.9로 줄었고 브리티시 콜룸비아도 5.6, 3.9, 2.1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절반 이후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인구하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는 상관관계 있긴 있지만 정그래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확실하게 인벤토리가 주는데 주요 목적은 팬데믹 때 사람들이 뭘 경험했으니까 갑자기 주택이 급등하는 걸 느꼈어요. 그죠? 사람들이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외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의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로 와서 제가 살 집 사고 콘도 하나 사고 그때 미처 못 팔았던 캘거리 콘도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돼 보니까 집을 언제 팔지 그게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집을 그때 걱정이 뭐냐면 집을 팔았는데 그 뒤에 집값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팔아야 기분이 좋을 텐데 그래서 집을 못 팔겠더라고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집값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건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집주인 마음이구나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주인들이 딱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집 팔지 말아야지. 물론 집을 옮기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팔아 높게 팔아 내 높게 팔면 또 높게 사야 되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집주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집값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해 인벤토리가 확 줍니다. 인벤토리가 확 준 상태에서 수요는 공급은 확 줄었는데 수요는 확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인벤토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도 요즘 다시 집값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 팔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캐나다 전체 볼까요 한번?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연도가 안 나오네. 그럼 BC주만 볼까요? 2023년부터 보면은 인벤토리 온타리오를 보겠습니다. 4개월 3.8, 3.2 점점 2점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집값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이때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이때 집값이 아마 오르락내리락 주춤주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팔다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아차 이거 이러면 팔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러면서 인벤토리가 확 줄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경험이 있지 않아. 이거 아마 제가 지금 그래프를 지금 찾아놓을 걸 찾으면 아마 대비 맞을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네. 보시면 일단 이게 근데 제 생각이어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 그래프를 이 차트를 보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좀 명확해져서 이걸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집값과 인벤토리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정상관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는 아니고 여기 집주인 원래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다?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게 확실한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집주인들의 마음이다. 집주인들이 시장을 봤을 때 이거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지급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저처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비싸게 주고 팔아야지.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어떤 영향들 외부적 요소랑 겹쳐져서 인벤토리가 주는데 수요가 확 늘어나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팬데믹 때 같이 이 급등의 구간이 나타난다. 꼭 급등의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인벤토리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 싫으니까 그때는 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집주인들이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썼어요. 제 생각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런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에서는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문제도 있었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맞긴 맞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대체적으로 집값 인벤토리의 향방은 집주인들의 마음의 경기의 흐름과 거기에 더해주는 집주인들의 마음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날씨가 오늘 좋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다 보니까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